혹시 서양 철학이라고 하면 그냥 오래되고 따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매일 쓰는 바로 그 현대 기술의 핵심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가 바로 서양 철학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돌리는 코드가 파이썬 같은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오늘 우리는 그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 세상에 작동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번 탐구는 크게 3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싹튼 생각의 씨앗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대 철학이 세워 올린 윤리의 단단한 기둥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인공지능 같은 놀라운 기술의 열매로 맺어졌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이야기는요, 인류 생각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정말 혁명적인 전환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온 세상을 신들의 이야기로 설명하던 시대에서 아니, 이제 우리 이성의 힘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외쳤던 그 순간 말이죠. 고대 철학자들은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신화적인 설명, 이걸 미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과감하게 벗어나려고 했어요. 대신 자연 그 자체에서 합리적인 원리와 질서를 찾으려는 시도, 즉 로고스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모든 과학적 사고의 진짜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두에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자연 현상을 단 하나의 근본 원리, 바로 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걸 하나의 근본 원리로 설명하려는 이 생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통일장 이론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현대 기초물리학의 가장 오래된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 이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탈레스가 말한 하나의 원소는 엠페도클레스에 와서 흙, 공기, 불, 물 이렇게 4가지 원소로 발전하고요. 마침내 데모크리토스에 이르러서는 더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바로 원자라는 정말 혁명적인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의 뜻이 아니라 이 작은 물질들의 조합으로 세상을 보려고 했던 최초의 과학적인 시도였던 셈이죠. 동시에 세상을 설명할 완전히 새로운 언어도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피타고라스가 만물은 숫자다 라고 외치면서 우주를 정적인 숫자의 완벽한 조화로 봤고요. 다른 한편에선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에 2번 발 담글 수 없다는 유명한 말처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흐름, 그 자체가 우주의 본질이라고 꿰뚫어 본 거죠. 정적인 구조와 동적인 변화, 이 2가지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과학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2 기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해서 과학적 방법론의 청사진을 딱 제시합니다. 플라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추상적인 수학적 질서, 즉 이상적인 모델을 보라고 가르쳤고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우리 눈앞의 자연을 직접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론과 관찰, 과학의 2 날개가 이렇게 탄생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양자역학부터 이론 물리학, 생물학까지.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최첨단 과학조차도 여전히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닦아놓은 이성적 탐구라는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왔어요. 이 모든 건 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이 기술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철학은 우리에게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지를 묻는 거죠. 기술 개발이 길을 잃지 않고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향하도록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겁니다. 근대 철학의 거장 임마누엘 칸트는 기술 윤리에 있어서 절대 깨트려선 안 될 원칙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간은 그 어떤 위대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결코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 데이터 쪼가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한쪽 접근법은 인간을 그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포인트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을 따른다면 어떨까요? AI 같은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더 낫게 만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에 고대의 거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더해줍니다. 그는 모든 도구나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에우다이모니아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건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그런 충만한 좋은 삶 또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 철학이 바로 지금 우리 손목 위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고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심박수나 걸음수를 재는 도구가 아니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안정적인 삶,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의 가장 현대적인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고대의 생각의 씨앗과 윤리의 기둥을 연결하고 나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기술이 맺은 열매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원칙들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요구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은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사회적 격차를 더 벌리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격차를 메우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기술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와 이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장기적인 파장까지 고려하라는 책임의 원리를 제시한 거죠.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인간이 기술의 도구가 되어버릴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이 2500년의 위대한 철학적 대화를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